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류여의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잇따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처음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언니한테 맞았다. 그래서 숨졌다. 아니 그걸 대충 그냥 믿고 넘어갔다는 게 저는 그것부터 이해가 안 가요. 뭐 팔도 부러져 있었고요, 허벅지는 멍도 있었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피해 상황을 13살짜리 언니가 때렸다? 그 경찰 초동 수사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지금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만 짚었다면은 그 아이가 범인으로 몰리는, 그러니까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찰은 그냥 진술만으로 의지해서 아이니까 그 진술이 맞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사건이 진행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제서야 밝혀졌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그 언니도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자, 때려서 뭐 숨졌다 이런 거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자, 이번 사건이 먼저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사건 일지를 정리해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일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요. 지난 2월 8일 이 김모양에 대한 학대가 반년간 이어지는 동안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12살 언니가 쓴 낙서장이라고 합니다. 뭐 죽고 싶다 이런 내용도 보여지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자, 극도의 고통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비극은요, 지난 2012년 5월 시작됐는데요. 두 자매가 계모와 동거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해 9월에 담임 교사가 자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는데요. 담임 교사가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소견이 나왔지만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계모의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지난해 4월에 언니가 계모한테 맞았다면서 경찰 지구대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협박에 못 이긴 아이가 말을 바꾸자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해 7월에는 아동상담기관인 해바라기 센터가 이 사건을 조사한 뒤에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했고 하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3년 8월, 지난해 8월입니다. 8살 된 의붓 딸은 장파열로 숨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계모 강요에 못 이긴 언니가 내가 동생을 때렸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했고요. 지난 2월 상담에서는 강요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계모에 대해서 상해 치사 혐의로 20년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만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 롯데월드, 서울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 배관 공사 중에 인부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8시 40분쯤 사고가 발생했고요. 냉각탑에서 사람이 추락해서 남성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에어컨 실외기와 같은 그 엄청 큰 물체가 건물 위에 있었는데 이 냉각탑에 가스를 넣었다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네, 제보자는 그쪽에서 지금 저희 YTN에 이 소식을 전해온 제보자는 그쪽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무전이 날아오는데 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롯데월드가 123층짜리 지금 초고층 건물을 롯데월드 옆에 제2롯데월을 짓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 뭐 정확한 이 사고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조금 전에도 이제 사건 일지를 쭉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신고가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상하다. 멍이 들고 눈에 핏자국이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엄마가 목을 졸랐다고 했는데 이게 엄마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뭐 목 졸라 스스로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다라고. 이 정도 부모 되면요. 주변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사안인데요. 그 신고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한데
문제는 신고를 받고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12살짜리 아이가 자기 동생을 때려서 죽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진술 자체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신고를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또 우리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도 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든지 그런 조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행법 안에서는요, 아직까지 그 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4년 9월 29일부터는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행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 이게 범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는데요. 그 안에 범위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모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다 범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 이 사건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어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예. 이것은 법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다들 넘어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어른에게는 엄마 아빠에게는 아이의 훈육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 이런 범죄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애가 지금 뭐 맞고 있어도 그냥 괜히 거기 끼어들었다가 내가 뭐 봉변당할 일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다. 저 엄마 아빠가 훈육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격리를 하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도요. 부모가 아이를 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다시 그 범행 현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의 현 실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니가 아까 썼던 낙서도 저희가 좀 봤는데 죽고 네. 싶다, 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 언니가 진실을 결국 얘기했고 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아버지가 이 동생이 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친부에게는 대체 어떤 죄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도 참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가관인데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인데요. 그 어머니는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뭐 살인죄라든지 상해치사죄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아버지도 역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줬으면 방조죄로 방조죄가 처벌할 네. 수가 있고요. 방조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가담했으면 공범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기치사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평소에 자기도 때렸대요. 근데 아, 현재는요, 지금 친부는 학대 방치 혐의, 그러니까 방임 예.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모 것처럼 아니에요? 저는 공범으로 지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아이를 학대했기 때문에 네. 공범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애가 지금 맞았어요. 네. 맞아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맞은 순간에 그 순간에 죽었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애가 맞고요. 이틀 동안 집에 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방치한 죽었잖아요. 것이죠. 그 방치 자체가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군다나 아버지는 친아버지 맞잖아요. 예. 네. 어머니는 계모고 아버지 친아버지인데 자기 딸이 그렇게 네. 다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동영상이나 찍고 있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아버지를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이렇게 싶습니다. 계모보다 네. 저는 아버지가 더 중한 죄를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자기 딸을 범인으로 또 만들었거든요. 계모는 그렇다고 쳐도 아버지가 자기 딸을 계모가 시키는 대로 네. 정말 범인으로 만들었어요. 12살 당시에 범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어떤 우리 형법상에 나와 있는 죄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면수심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정말로. 그렇죠. 예. 네. 결국 뭐 계모에게는 뭐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된다. 또 아버지에게도 네. 지금 학대 방치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요. 뭐 공범으로 봐야 된다. 네. 너무 형량이 적게 지금 뭐 구형이 되고 혐의가 적게 구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건은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네. 무기징역인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잘못 이렇게 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존속이라고 해서 굉장히 형을 높이고요. 네. 밑으로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비속에게는요 형을 약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공경을, 자식은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서가 좀 담겨 정서가 담긴 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외국은 그게 아니에요.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만약에 때려도 무기징역까지 형을 주는데 네. 우리는 형이 너무 작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요. 울산 사건에서 이미 우리가 사형이 구형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사형이 구형이 안 되고 만약에 형이 또 뭐 상해치사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혼돈이 되는 거예요. 네. 아이를 때렸을 때 왜 법은 잣대가 다를 것인가? 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기관이 상해치사로 기소한 건 아마 처음에 이제 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이제 아마 피의자가 진술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른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면은 미필적이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내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거나 우리 충분히 형법상 이론으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가능한 그럼요. 그런 네.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는 그
진술에 의해서만 좀 판단이 되는 겁니까? 일단 수사기관이 가장 손쉽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술이에요. 네. 진술에서 내가 뭐 때릴 고의만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쉽잖아요. 근데 이걸로 만약에 살인죄로 하려면 조금 더 수사가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상해치사죄로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충분히 법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증거적으로도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아까 잠시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네. 절대 이런 거 놔둬서는 안 되고 당연히 개입을 한다고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놓은 사례를 좀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좀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죠. 네, 먼저 영국의 아동학대 해외 사례입니다. 어머니와 동거남이 굶기고 때리고 강제로 소금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뇌 손상으로 아동이 숨졌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고요. 다음 볼까요? 독일의 사례인데요. 네, 어머니의 동거남, 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주먹으로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뇌 손상으로 아이가 숨졌는데 역시나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고요. 예. 미국입니다. 어머니의 동거남이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아이를 야구방망이로 예, 때렸다고 물론 합니다. 플라스틱이라고는 합니다만. 네, 예. 주먹질 등 학대로 결국 숨졌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자, 외국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예요, 언니. 동생이 이제 죽었고 네. 언니가 야, 네가 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이는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네. 그 진술 안에 내용을 보면은 세탁기 속에 아이를 넣었대요. 세탁기 속에 아이를 넣으면 그 좁은 공간에 그 아이가 말려 들어가 있을 때, 물론 돌리지는 않았겠지만 들어가 네. 있을 때 그 공포감이 저는 그걸 생각만 해도 사실은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싶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계모가 했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걸 용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쯤은 저는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예. 조금 심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아이 그러니까 언니 12살짜리 언니 지금 보육원에 지금 있다고 네, 합니다만 그 아이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사실을 알리지 못했을까요? 그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이가 아니라 만약 성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폐쇄 기간에 네. 어떤 폭행이나 강요를 당했으면 아마 신고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다못해 12살 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큰 공포와 겁을 느꼈습니까? 그럼요. 부모님이 주기에도 협박했기 때문에 아이는 당연히 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요. 뒤늦게나마 진실을 얘기한 건 다행인데요. 이 아이가 정말 평생도록 그 짊어져야 될 그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예. 우리 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죽은 아이뿐만 아니라 그 12살짜리 아이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어떤 그런 범죄도 역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계모에게도 친딸이 있었대요. 또 그러니까 의붓딸, 친딸. 자기 딸은 엄청 생겼겠죠. 예. 그 의붓딸 둘은 경쟁을 시켰답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안 들으면은 그러니까 서로 이 의붓딸 둘은요 그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른바 충성 경쟁을 서로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식의 그걸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냥 네. 그리고 방법을 택했던 것 고모가 같아요.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고모가 아이들이 부모한테 맞는 걸 의심을 하니까 네. 고모의 아들에게 강간을 그러니까 성폭행을 예. 당했다고 또 시키기도 했어요. 예. 그 12살 아이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또 진술하게 시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결국 부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이혼을 한 뒤에 또 재혼을 하는데요. 그 안에 계모와 계보의 관계라는 것에 대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울산 계모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자기 자식과 그리고 남의 자식 그리고 재혼으로 인한 과정 성립이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는 사회에서 이혼은 너무 쉽게 되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안 새는 거예요. 나의 아이는 아니지만 내 옆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폭행이 되고 충성, 그 애정에 대한 충성도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 살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네. 이런 사건이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지금 현재.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사실 언니거든요. 역시나 같이 학대를 당했고 또 동생이 죽는 것도 네. 봤고 또 거짓 진술까지 했으니까 그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실제로 시설에서 자해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는 없습니까? 우리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보면요. 네. 아직 제도는 여러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서 이제 경찰이 긴급하게 임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요. 네.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분리할 수도 있고 또 치료 기간을 위탁할 수도 있고 또 법원의 보호 처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담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에는요, 그 뭐 부부끼리 아무리 뭐 사이가 안 좋아도 이혼을 할 때 얘네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이혼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요.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 했었죠. 예.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데려가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대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혼 사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혼한 부모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어떻게 보면 볼모나 아니면 자기 어떤 소유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이혼할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한 후에 아이를 누가 정말로 행복하게 잘 키울 건지를 고려한 다음에 키워야 되는데 엄마든 아빠든 무조건 애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이 애를 내가 키운다. 이래서 아빠가 키웠다. 충분히 양육하거나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들 키운다고 했으면 잘 키우든가 글쎄 제대로 말입니다. 키우지도 예. 못하고 그리고 또 이혼한 한쪽 부모는 거들떠도 안 보고 애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뒤에요. 엄마가 아이가 아빠를 똑같이 닮은 거예요. 아기인데요.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면서 아이 목에 강아지 목에 이렇게 끈을 달아놓고 나간 거예요. 애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러니까 네. 유기학대로 처벌받은 사례거든요. 그리고 아이 앞에다가 먹을 것, 물 이걸 두고 아이는 목을 끈을 달아서 이게 또 다른 사건이죠. 예, 묶어 두고 간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이런 사건이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우리가 86명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더 많다는 거. 그것이 사회적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자, 말씀대로 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뭐 86명, 86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본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겠죠. 그렇죠. 사실 종속 살인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네. 아동에 대한 살인죄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특별히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외국의 경우에도 많이 봤잖아요. 거의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뭐 약합니다. 뭐 10년, 5년, 뭐 심지어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존속 살인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는 아이잖아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네. 이 불쌍한 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조금 더 확실하게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아이들은 지금 사실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크면서 잠재적인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해요. 높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론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부모가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아이를 더 잘 키울 거니까 시설보다는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사회가 또 그걸 용인하고 아이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어떤 처벌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시설의 확대예요. 시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시설에 두는 것보다는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과 시설이 없다는 문제점 그리고 사회가 이 아이를 끌어안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다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설이 없다는 것이 그 아이가요. 저는 그 아이가 이제 결국 이제 시설 보호소에 가서도 그 아줌마라고 이제 쓰더라고요. 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워낙 이런 그 학대를 받고 뭐 세탁기 속에 들어가는 네. 그런 고통을 겪다 보니까 아이도 자칫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뭐 어린아이가 누구를 죽여주세요. 이것도 네. 사실 쉽지 않은 표현인데 그 아이 자체의 기억 속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남아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정 문제를 그동안 방치했잖아요. 사실 네.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시설 기관의 이제 확충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어머니한테 친권이나 양육권이 복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계모보다는 친모가 아이를 더 이렇게 사랑하고 잘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키우고 혹시 엄마가 없는 경우에는 뭐 조부모라든지 그런 가족이나 친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키우면 이런 일이 조금 예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류아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에 그 울산 계모 사건 때도 저희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이렇게 뭐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될 것이나 말 것이나 네. 얘기가 많은데 결국 살인 혐의가 네. 적용이 된 거죠? 네. 그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현행 법안에서 살인으로 끌어오는 것이 사실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아동 학대에 관한 죄는 아예 형량을 높여놓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네. 지금 있는 법에서 뭘 할까 적용의 기준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우리가 원성을 내면은
형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처음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요. 처음 기준이 된, 없이 지금 네. 국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형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사건도 저번과 동일하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확에는 학대치사라는데 정확한 법적 용어는 이제 상해치사냐 살인이냐 아니겠습니까? 상해치사는 때리다 보니까 죽은 거고요. 네. 표현 참 그렇습니다. 참 네. 이런 얘기까지 하다니. 네. 살인죄는 처음부터 죽일 마음으로 때렸다는 의도가 거잖아요. 있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처음부터 죽일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범죄인의 마음은 범죄인만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난 살인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사정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이 좋은 어른이 어린 아이를 그렇게 무차별하게 폭행한 경우에는 과연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걸 예상 못했을까요? 우리 형법에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울산 사건과 같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다시 마지막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경찰 초동 수사 이것만 제대로 됐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동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던 선생님,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 그리고 친척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리고 그 계모.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아이의 부모이기도 합니다만 네. 전에는 과거에는 어느 부모의 아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 기억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효혜 교수님,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